오늘의 이야기 어린 시절의 상이한 경험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누군가에게는 따스한 안식처이자 세상의 전부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채우고 싶었던 공허함의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여성의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한 여성의 삶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 40대가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제가 새로 꾸린 가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을 아끼겠지만 저에게는 그 의미가 조금 더 절박하고 특별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저의 유년 시절 때문이었을 겁니다. 불완전했던 과거를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만든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인연들을 제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쏟아붓는다 해도 모든 사람이 그 진심을 알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씁쓸한 진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원래 저희 집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화목했습니다. 2살 많은 오빠가 있었고 부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라면서 아주 미묘하고도 분명한 차별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저보다는 오빠에게 더 많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서정아, 내 오빠는 우리 집안의 기둥, 장남이잖니. 대를 이을 장남은 원래 더 귀하게 대접받고 커야 하는 거란다. 아빠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러셨어. 부모님의 세상에서 딸인 저는 늘 2번째였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오빠와 나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어린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 가장 맛있는 반찬, 가장 큰 칭찬은 늘 오빠의 차지였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지거나 오빠가 무언가를 남겼을 때만 부모님의 온정을 겨우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러움이 조금씩 쌓여가던 제 나이 9살, 저희 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민규아, 내 아들, 너 없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친구들과 장난치며 무단횡단을 하다가 미처 오빠를 발견하지 못한 트럭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슬펐지만 제 슬픔은 부모님의 거대한 절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분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버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빛을 잃고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고작 9살이었던 저는 슬픔에 잠긴 부모님의 시야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프고 어두워진 집이 무서워 밤마다 소리 죽여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혼자서 어떻게든 밥을 해 먹어보려다 계란 프라이를 태워 엄마에게 호되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오빠의 죽음 이후 집은 그저 삭막한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모님은 오빠를 잃은 슬픔을 서로에게 원망으로 돌리며 매일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울음을 터뜨리면 시끄럽다며 화를 내셨기에 저는 늘 제 방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이혼했습니다. 2분은 서로 저를 맡으라며 짐짝처럼 떠밀었고 결국 저는 엄마와 살게 되었습니다. 3년 뒤 아빠는 재혼했고 엄마 역시 저를 구박하지는 않았지만 늘 저를 귀찮은 존재처럼 여겼습니다.
하필이면 서정이가 아니고 우리 민규가 살아있었어야 했는데. 불쌍한 내 아들. 엄마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은 어린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엄마의 혼잣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차라리 죽어야 했던 건 저였으면 좋았을 거라는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반항심이 들었지만 행여나 엄마에게마저 버려질까 두려워 저는 그저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결국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17살이 되던 해 엄마는 재혼을 선언하며 저를 아빠 집으로 보냈습니다. 엄마도 이제 새 인생 살아야지. 너 때문에 언제까지 발목 잡혀 있을 순 없잖니. 다 널 위한 거야. 아무리 새아빠라고 해도 남자랑 단둘이 사는 건 위험하잖아. 차라리 아빠 새엄마가 여자니까 더 낫지. 그렇게 저는 지난 몇 년간 양육비만 보낼 뿐 한 번도 저를 보러 오지 않았던 아빠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새엄마와 어린 이복 남동생이 있는 그 집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빠는 용돈을 주고 학교는 보내주었지만 그의 모든 애정은 새아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최소한의 의무로 거두는 존재일 뿐이었죠. 엄마도 아빠도 있었지만 저는 뿌리 내릴 곳 없이 허공에 뜬 위태로운 존재였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작은 자취방을 구해 독립했습니다. 제대로 공부할 환경도 아니었고 타고난 머리도 아니었기에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저는 늘 갈망했습니다. 온전히 저를 받아주고 제가 뿌리 내릴 수 있는 단단한 땅, 나의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정아, 내가 내 가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든든한 땅이 되어줄게. 24살, 제 인생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소개로 만난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 저처럼 대학에 가지 않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셔서 형편이 넉넉지 않으셨어. 그래도 내가 공부하길 바라셨는데 차마 학원 보내달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아래로 여동생도 둘이나 있는데 장남인 내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지. 남편은 공고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기술을 배워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집에 보태려 했지만 시부모님은 한사코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식 등골 빼먹는 부모는 되기 싫다며 그 돈으로 내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책임감이 강한 모습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경기도 시골에 있는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처럼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여자를 과연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문전박대당하면 어떡하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가 드디어 왔구나. 이리 와보렴. 어서 와. 우리 아들 여자친구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번갈아 가며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두 분의 품에서는 희미한 흙냄새와 햇볕처럼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제 친부모에게 안겨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 사정을 이미 들어 알고 계셨던 시부모님은 이축된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꿈만 같았습니다. 다정한 시부모님, 가난했지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티가 나는 착한 시누이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용히 저를 챙겨주는 남편까지.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꿈꿔왔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저는 이런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도록 기뻤습니다. 결혼 후
저는 새로운 가족에게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친정 부모님과는 간간히 연락만 할 뿐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저는 두 딸을 낳고 남편과 함께 정말 자주 시댁을 찾아뵈었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애미야, 이리 와서 누워보렴. 너 큰애 낳고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잖니. 시장 가서 일부러 제일 두툼한 요를 새로 사왔다. 시아버지는 허리가 아픈 저를 위해 직접 두툼한 이불을 사다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함께 콩나물을 다듬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는 제가 가는 날이면 미리 방송 편성표를 확인해 두셨습니다. 애미야, 이따 저녁 먹고 내가 저번에 재밌게 보던 드라마 재방송하더라. 과일 깎아 먹으면서 같이 보자꾸나. 저는 그 평범한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오빠가 떠난 후 단 한 번도 부모님과 거실에 둘러앉아 그런 일상적인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겪어보지 못했던 평범한 행복을 시부모님과 함께 누릴 때면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효도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바쁠 땐 혼자서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 농사일을 도왔고 두 분이 편찮으시면 만사를 제쳐두고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제 용돈과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평생 외국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신 두 분을 위해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일본, 대만 등 두 분의 손을 잡고 천만이도 돌아다녔습니다. 맞벌이를 하느라 몸은 고됐지만 아이처럼 기뻐하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누이들도 제게는 친동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두 시누이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주말마다 반찬을 잔뜩 만들어다 주고 막내 시누이가 남자친구와 헤어져 식음을 전폐했을 때는 며칠씩 그 집에 머물며 죽을 끓여 먹이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실직했을 때는 모아두었던 제 비상금을 전부 쥐어주며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응원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우리 두 딸에게도 저는 최고의 아내, 최고의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제 나이 31살에 갑자기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두말 없이 그를 응원했습니다. 남편은 못 배운 것에 대한 이른바 학벌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여보, 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학 공부를 해보면 안 될까? 그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습니다. 직장과 공부를 병행하는 남편을 대신해 저는 독박육아와 독박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두 어린 딸을 키우고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내느라 몸이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남편의 학비가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4년 만에 졸업장을 땄고 대졸자 자격이 필요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해 승승장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보다 더 저에게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결혼 13년 차가 되던 해에 시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를 그토록 예뻐해 주셨던 아버님을 보내고 저는 단기간에 4kg이나 살이 빠질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금슬이 좋으셨던 시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심한 우울증까지 앓으셨습니다. 여보, 안 되겠어. 어머님, 우리가 모시자. 저렇게 혼자 두면 큰일 나. 저는 남편을 설득해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짐이 될까 망설이시던 어머님은 결국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우셨습니다. 저는 몸에 좋다는 것은 전부 구해다 드리고 병원에도 살뜰히 모시고 다니며 어머님의 건강과 웃음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점차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5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제게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동호회에 가입했고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큰딸이 고 삼수험생이 되고 시어머니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면서 저는 동호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것이니 저는 아쉬움 없이 가정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호회를 그만둔 지 넉 달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의 회사 일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밥 먹듯 이어졌고 주말 출근도 잦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저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딸들이나 어머니와는 가끔 대화를 나누었지만 유독 저에게만은 냉랭하고 짜증 섞인 말투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남편을 이해하려 했지만 서운함이 쌓여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신, 요즘 왜 나한테만 그렇게 쌀쌀맞게 굴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애들이랑 어머니는 내가 챙겨야 할 대상이지만 당신은 아니잖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젠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힘든데 왜 사람을 더 지치게 해? 남편의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또다시 말을 삼켰습니다.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갈수록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저의 인내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저희는 크게 다투었고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당신 대체 왜 이래?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만 이럴 수 있어? 나도 더는 못 참아.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더니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지난 2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나 당신한테 마음 뜬 것 같아. 뭐라고? 정으로, 위리로 산지 꽤 됐어. 그런데 요즘 너무 지쳐서 그런지 자꾸 당신이 귀찮게 느껴져. 어머니나 애들은 내 핏줄이니까 여전히 소중한데 당신만은 자꾸 싫어져. 밥 먹는 모습까지 꼴보기 싫어지면 그 관계는 끝이라는 말, 알지? 나 이제 당신이랑 밥 먹는 것조차 힘들어질 지경이야. 미안하. 비수 같은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화가 난 표정의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제 고함 소리를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눈물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약해진 몸으로 아들의 등을 마구 후려치셨습니다. 이놈! 내가 지금 내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한 게냐. 당장 사과하지 못해. 내가 사람이면 아무리 화가 나도 애미한테 그런 말은 못하는 거다. 어머님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혈압이 오르셨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저희는 기겁하며 어머님을 모시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제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와 함께 따라온 것은 더 잔인한 요구였습니다. 어제는 내가 심했어. 미안해. 하지만 진심이었어. 우리 그냥 이혼하면 안 될까?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랑 평생 사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시누이들을 위해, 돌아가신 아버님과 편찮으신 어머님을 위해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악을 쓰며 따졌습니다. 알아.
당신한테 고마운 거. 하지만 결혼은 고마움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 저는 둘째 딸이 아직 고등학생이고 어머님 건강도 좋지 않으니 이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냉랭한 시간이 흐르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20번째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주말 출근을 했습니다. 작은 딸이 현관을 나서는 아빠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빠, 오늘 결혼기념일인 거 잊지 않았죠? 엄마 줄 꽃다발이라도 꼭 사오세요.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들고 온 것은 꽃다발이 아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존재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무척 화려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저도, 딸들도, 시어머니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무나도 태연한 얼굴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소개할게. 나랑 만나는 사람이야.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났어. 나 이 사람이랑 재혼하고 싶어. 이게 당신에게 주는 내 20주년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더는 버티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던 야근과 주말 출근은 모두 저 여자와의 미래를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케이크를 그대로 집어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세상 모든 사람이 날 배신해도 당신만은 그러면 안 됐어.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고 뒤에 서 있던 상간녀의 뺨까지 올려붙였습니다. 케이크 범벅이 된 남편이 저를 막아서려 할 때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어머님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애미 아니었으면 나는 내 아버지 따라갔을지도 몰라. 내 동생들 너보다 더 챙겨주고 너 대학 공부시켜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사람이 바로 애미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하지만 남편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그리고 제 딸들에게까지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제가 아들이잖아요. 왜 끝까지 저 사람 편만 드세요? 지혜야, 지은아,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도 아빠 인생이 있는 거잖니. 이 사람 정말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야. 좋은 대학 나와서 예국계 대기업 다니는 멋진 사람이라고. 저는 어머님이 충격으로 쓰러지실까 봐 노심초사하며 부축했지만 아들이란 작자는 아픈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오늘의 이야기 어린 시절에 상이한 경험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누군가에게는 따스한 안식처이자 세상의 전부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채우고 싶었던 공허함의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여성의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한 여성의 삶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 40대가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제가 새로 꾸린 가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을 아끼겠지만 저에게는 그 의미가 조금 더 절박하고 특별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저의 유년 시절 때문이었을 겁니다. 불완전했던 과거를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만든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인연들을 제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쏟아붓는다 해도 모든 사람이 그 진심을 알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씁쓸한 진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원래 저희 집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화목했습니다. 2살 많은 오빠가 있었고 부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라면서 아주 미묘하고도 분명한 차별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저보다는 오빠에게 더 많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서정아, 내 오빠는 우리 집안의 기둥, 장남이잖니. 대를 이을 장남은 원래 더 귀하게 대접받고 커야 하는 거란다. 아빠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러셨어. 부모님의 세상에서 딸인 저는 늘 2번째였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오빠와 나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어린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 가장 맛있는 반찬, 가장 큰 칭찬은 늘 오빠의 차지였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지거나 오빠가 무언가를 남겼을 때만 부모님의 온정을 겨우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러움이 조금씩 쌓여가던 제 나이 9살, 저희 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민규아, 내 아들, 너 없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친구들과 장난치며 무단횡단을 하다가 미처 오빠를 발견하지 못한 트럭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슬펐지만 제 슬픔은 부모님의 거대한 절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분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버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빛을 잃고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고작 9살이었던 저는 슬픔에 잠긴 부모님의 시야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프고 어두워진 집이 무서워 밤마다 소리 죽여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혼자서 어떻게든 밥을 해 먹어보려다 계란 프라이를 태워 엄마에게 호되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오빠의 죽음 이후 집은 그저 삭막한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모님은 오빠를 잃은 슬픔을 서로에게 원망으로 돌리며 매일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울음을 터뜨리면 시끄럽다며 화를 내셨기에 저는 늘 제 방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이혼했습니다. 2분은 서로 저를 맡으라며 짐짝처럼 떠밀었고 결국 저는 엄마와 살게 되었습니다. 3년 뒤 아빠는 재혼했고 엄마 역시 저를 구박하지는 않았지만 늘 저를 귀찮은 존재처럼 여겼습니다. 하필이면 서정이가 아니고 우리 민규가 살아있었어야 했는데 불쌍한 내 아들. 엄마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은 어린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엄마의 혼잣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차라리 죽어야 했던 건 저였으면 좋았을 거라는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반항심이 들었지만 행여나 엄마에게마저 버려질까 두려워 저는 그저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결국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17살이 되던 해 엄마는 재혼을 선언하며 저를 아빠 집으로 보냈습니다. 엄마도 이제 새 인생 살아야지. 너 때문에 언제까지 발목 잡혀 있을 순 없잖니. 다 널 위한 거야. 아무리 새아빠라고 해도 남자랑 단둘이 사는 건 위험하잖아.
차라리 아빠 새엄마가 여자니까 더 낫지. 그렇게 저는 지난 몇 년간 양육비만 보낼 뿐 한 번도 저를 보러 오지 않았던 아빠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새엄마와 어린 이복 남동생이 있는 그 집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빠는 용돈을 주고 학교는 보내주었지만 그의 모든 애정은 새아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최소한의 의무로 거두는 존재일 뿐이었죠. 엄마도 아빠도 있었지만 저는 뿌리내릴 곳 없이 허공에 뜬 위태로운 존재였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작은 자취방을 구해 독립했습니다. 제대로 공부할 환경도 아니었고 타고난 머리도 아니었기에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저는 늘 갈망했습니다. 온전히 저를 받아주고 제가 뿌리내릴 수 있는 단단한 땅, 나의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정아, 내가 내 가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든든한 땅이 되어줄게. 24살, 제 인생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소개로 만난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 저처럼 대학에 가지 않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셔서 형편이 넉넉지 않으셨어. 그래도 내가 공부하길 바라셨는데 차마 학원 보내달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아래로 여동생도 둘이나 있는데 장남인 내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지. 남편은 공고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기술을 배워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집에 보태려 했지만 시부모님은 한사코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식 등골 빼먹는 부모는 되기 싫다며 그 돈으로 내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책임감이 강한 모습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경기도 시골에 있는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처럼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여자를 과연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문전박대당하면 어떡하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가 드디어 왔구나. 이리 와보렴. 어서 와. 우리 아들 여자친구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번갈아가며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두 분의 품에서는 희미한 흙냄새와 햇볕처럼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제 친부모에게 안겨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 사정을 이미 들어 알고 계셨던 시부모님은 이축된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꿈만 같았습니다. 다정한 시부모님, 가난했지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티가 나는 착한 시누이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용히 저를 챙겨주는 남편까지.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꿈꿔왔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저는 이런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도록 기뻤습니다. 결혼 후 저는 새로운 가족에게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친정 부모님과는 간간히 연락만 할 뿐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저는 2딸을 낳고 남편과 함께 정말 자주 시댁을 찾아뵈었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애미야, 이리 와서 누워보렴. 너 큰애 낳고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잖니. 시장 가서 일부러 제일 두툼한 요를 새로 사왔다. 시아버지는 허리가 아픈 저를 위해 직접 두툼한 이불을 사다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함께 콩나물을 다듬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는 제가 가는 날이면 미리 방송 편성표를 확인해 두셨습니다. 애미야, 이따 저녁 먹고 내가 저번에 재밌게 보던 드라마 재방송하더라. 과일 깎아 먹으면서 같이 보자꾸나.
저는 그 평범한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오빠가 떠난 후 단 한 번도 부모님과 거실에 둘러앉아 그런 일상적인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겪어보지 못했던 평범한 행복을 시부모님과 함께 누릴 때면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효도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바쁠 땐 혼자서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 농사일을 도왔고 두 분이 편찮으시면 만사를 제쳐두고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제 용돈과 생활비를 아껴 평생 외국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신 두 분을 위해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일본, 대만 등 두 분의 손을 잡고 천만이도 돌아다녔습니다. 맞벌이를 하느라 몸은 고됐지만 아이처럼 기뻐하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누이들도 제게는 친동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두 시누이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주말마다 반찬을 잔뜩 만들어다 주고 막내 시누이가 남자친구와 헤어져 식음을 전폐했을 때는 며칠씩 그 집에 머물며 죽을 끓여 먹이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실직했을 때는 모아두었던 제 비상금을 전부 쥐어주며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응원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우리 두 딸에게도 저는 최고의 아내, 최고의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제 나이 31살에 갑자기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두말 없이 그를 응원했습니다. 남편은 못 배운 것에 대한 이른바 학벌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여보, 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학 공부를 해보면 안 될까? 그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습니다. 직장과 공부를 병행하는 남편을 대신해 저는 독박육아와 독박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두 어린 딸을 키우고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내느라 몸이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남편의 학비가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4년 만에 졸업장을 땄고 대졸자 자격이 필요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해 승승장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보다 더 저에게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결혼 13년 차가 되던 해에 시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를 그토록 예뻐해 주셨던 아버님을 보내고 저는 단기간에 4kg이나 살이 빠질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금슬이 좋으셨던 시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심한 우울증까지 앓으셨습니다. 여보, 안 되겠어. 어머님, 우리가 모시자. 저렇게 혼자 두면 큰일 나. 저는 남편을 설득해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짐이 될까 망설이시던 어머님은 결국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우셨습니다. 저는 몸에 좋다는 것은 전부 구해다 드리고 병원에도 살뜰히 모시고 다니며 어머님의 건강과 웃음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점차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5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제게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동호회에 가입했고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큰딸이 고 삼수험생이 되고 시어머니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면서 저는 동호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것이니 저는 아쉬움 없이 가정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호회를 그만둔 지 넉 달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의 회사 일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밥 먹듯 이어졌고 주말 출근도 잦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저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딸들이나 어머니와는 가끔 대화를 나누었지만
유독 저에게만은 냉랭하고 짜증 섞인 말투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남편을 이해하려 했지만 서운함이 쌓여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신, 요즘 왜 나한테만 그렇게 쌀쌀맞게 굴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애들이랑 어머니는 내가 챙겨야 할 대상이지만 당신은 아니잖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젠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힘든데 왜 사람을 더 지치게 해? 남편의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또다시 말을 삼켰습니다.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갈수록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저의 인내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저희는 크게 다투었고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당신 대체 왜 이래?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만 이럴 수 있어? 나도 더는 못 참아.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더니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지난 2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나 당신한테 마음 뜬 것 같아. 뭐라고? 정으로, 유리로 산지 꽤 됐어. 그런데 요즘 너무 지쳐서 그런지 자꾸 당신이 귀찮게 느껴져. 어머니나 애들은 내 핏줄이니까 여전히 소중한데 당신만은 자꾸 싫어져. 밥 먹는 모습까지 꼴보기 싫어지면 그 관계는 끝이라는 말, 알지? 나 이제 당신이랑 밥 먹는 것조차 힘들어질 지경이야. 미안하. 비수 같은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화가 난 표정의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제 고함 소리를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눈물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약해진 몸으로 아들의 등을 마구 후려치셨습니다. 이놈! 내가 지금 내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한 게냐. 당장 사과하지 못해. 내가 사람이면 아무리 화가 나도 애미한테 그런 말은 못하는 거다. 어머님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혈압이 오르셨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저희는 기겁하며 어머님을 모시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제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와 함께 따라온 것은 더 잔인한 요구였습니다. 어제는 내가 심했어. 미안해. 하지만 진심이었어. 우리 그냥 이혼하면 안 될까?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랑 평생 사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시누이들을 위해, 돌아가신 아버님과 편찮으신 어머님을 위해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악을 쓰며 따졌습니다. 알아. 당신한테 고마운 거. 하지만 결혼은 고마움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 저는 둘째 딸이 아직 고등학생이고 어머님 건강도 좋지 않으니 이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냉랭한 시간이 흐르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20번째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주말 출근을 했습니다. 작은 딸이 현관을 나서는 아빠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빠, 오늘 결혼기념일인 거 잊지 않았죠? 엄마 줄 꽃다발이라도 꼭 사오세요.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들고 온 것은 꽃다발이 아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존재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무척 화려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저도, 딸들도, 시어머니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무나도 태연한 얼굴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소개할게. 나랑 만나는 사람이야.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났어. 나 이 사람이랑 재혼하고 싶어. 이게 당신에게 주는 내 20주년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더는 버티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던 야근과 주말 출근은 모두 저 여자와의 미래를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케이크를 그대로 집어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세상 모든 사람이 날 배신해도 당신만은 그러면 안 됐어.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고 뒤에 서 있던 상간녀의 뺨까지 올려붙였습니다. 케이크 범벅이 된 남편이 저를 막아서려 할 때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어머님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애미 아니었으면 나는 내 아버지 따라갔을지도 몰라. 내 동생들 너보다 더 챙겨주고 너 대학 공부시켜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사람이 바로 애미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하지만 남편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그리고 제 딸들에게까지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제가 아들이잖아요. 왜 끝까지 저 사람 편만 드세요? 지혜야, 지은아,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도 아빠 인생이 있는 거잖니. 이 사람 정말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야. 좋은 대학 나와서 예국계 대기업 다니는 멋진 사람이라고 저는 어머님이 충격으로 쓰러지실까 봐 노심초사하며 부축했지만 아들이란 작자는 아픈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오늘의 이야기 어린 시절에 상이한 경험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누군가에게는 따스한 안식처이자 세상의 전부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채우고 싶었던 공허함의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여성의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한 여성의 삶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 40대가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제가 새로 꾸린 가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을 아끼겠지만 저에게는 그 의미가 조금 더 절박하고 특별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저의 유년 시절 때문이었을 겁니다. 불완전했던 과거를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만든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인연들을 제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쏟아붓는다 해도 모든 사람이 그 진심을 알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씁쓸한 진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원래 저희 집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화목했습니다. 2살 많은 오빠가 있었고 부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라면서 아주 미묘하고도 분명한 차별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저보다는 오빠에게 더 많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서정아, 내 오빠는 우리 집안의 기둥, 장남이잖니. 대를 이을 장남은 원래 더 귀하게 대접받고 커야 하는 거란다. 아빠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러셨어. 부모님의 세상에서 딸인 저는 늘 두 번째였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오빠와 나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어린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 가장 맛있는 반찬, 가장 큰 칭찬은 늘 오빠의 차지였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지거나 오빠가 무언가를 남겼을 때만 부모님의 온정을 겨우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러움이 조금씩 쌓여가던 제 나이 9살, 저희 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민규아, 내 아들, 너 없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친구들과 장난치며 무단횡단을 하다가 미처 오빠를 발견하지 못한 트럭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슬펐지만 제 슬픔은 부모님의 거대한 절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버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빛을 잃고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고작 9살이었던 저는 슬픔에 잠긴 부모님의 시야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프고 어두워진 집이 무서워 밤마다 소리 죽여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혼자서 어떻게든 밥을 해 먹어보려다 계란 프라이를 태워 엄마에게 호되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오빠의 죽음 이후 집은 그저 삭막한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모님은 오빠를 잃은 슬픔을 서로에게 원망으로 돌리며 매일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울음을 터뜨리면 시끄럽다며 화를 내셨기에 저는 늘 제 방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이혼했습니다. 두 분은 서로 저를 맡으라며 짐짝처럼 떠밀었고 결국 저는 엄마와 살게 되었습니다. 3년 뒤 아빠는 재혼했고 엄마 역시 저를 구박하지는 않았지만 늘 저를 귀찮은 존재처럼 여겼습니다. 하필이면 서정이가 아니고 우리 민규가 살아있었어야 했는데 불쌍한 내 아들. 엄마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은 어린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엄마의 혼잣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차라리 죽어야 했던 건 저였으면 좋았을 거라는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반항심이 들었지만 행여나 엄마에게마저 버려질까 두려워 저는 그저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결국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17살이 되던 해 엄마는 재혼을 선언하며 저를 아빠 집으로 보냈습니다. 엄마도 이제 새 인생 살아야지. 너 때문에 언제까지 발목 잡혀 있을 순 없잖니. 다 널 위한 거야. 아무리 새아빠라고 해도 남자랑 단둘이 사는 건 위험하잖아. 차라리 아빠 새엄마가 여자니까 더 낫지. 그렇게 저는 지난 몇 년간 양육비만 보낼 뿐 한 번도 저를 보러 오지 않았던 아빠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새엄마와 어린 이복 남동생이 있는 그 집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빠는 용돈을 주고 학교는 보내주었지만 그의 모든 애정은 새아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최소한의 의무로 거두는 존재일 뿐이었죠. 엄마도 아빠도 있었지만 저는 뿌리 내릴 곳 없이 허공에 뜬 위태로운 존재였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작은 자취방을 구해 독립했습니다. 제대로 공부할 환경도 아니었고 타고난 머리도 아니었기에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저는 늘 갈망했습니다. 온전히 저를 받아주고 제가 뿌리 내릴 수 있는 단단한 땅, 나의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정아,
내가 내 가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든든한 땅이 되어줄게. 24살, 제 인생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소개로 만난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 저처럼 대학에 가지 않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셔서 형편이 넉넉지 않으셨어. 그래도 내가 공부하길 바라셨는데 차마 학원 보내달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아래로 여동생도 2이나 있는데 장남인 내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지. 남편은 공고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기술을 배워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집에 보태려 했지만 시부모님은 한사코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식 등골 빼먹는 부모는 되기 싫다며 그 돈으로 내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책임감이 강한 모습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경기도 시골에 있는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처럼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여자를 과연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문전박대당하면 어떡하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가 드디어 왔구나. 이리 와보렴. 어서 와. 우리 아들 여자친구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번갈아가며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2분의 품에서는 희미한 흙냄새와 햇볕처럼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제 친부모에게 안겨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 사정을 이미 들어 알고 계셨던 시부모님은 이축된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꿈만 같았습니다. 다정한 시부모님, 가난했지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티가 나는 착한 시누이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용히 저를 챙겨주는 남편까지.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꿈꿔왔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저는 이런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도록 기뻤습니다. 결혼 후 저는 새로운 가족에게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친정 부모님과는 간간히 연락만 할 뿐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저는 2딸을 낳고 남편과 함께 정말 자주 시댁을 찾아뵈었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애미야, 이리 와서 누워보렴. 너 큰애 낳고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잖니. 시장 가서 일부러 제일 두툼한 요를 새로 사왔다. 시아버지는 허리가 아픈 저를 위해 직접 두툼한 이불을 사다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함께 콩나물을 다듬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는 제가 가는 날이면 미리 방송 편성표를 확인해 두셨습니다. 애미야, 이따 저녁 먹고 내가 저번에 재밌게 보던 드라마 재방송하더라. 과일 깎아 먹으면서 같이 보자꾸나. 저는 그 평범한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오빠가 떠난 후 단 한 번도 부모님과 거실에 둘러앉아 그런 일상적인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겪어보지 못했던 평범한 행복을 시부모님과 함께 누릴 때면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효도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바쁠 땐 혼자서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 농사일을 도왔고 2분이 편찮으시면 만사를 제쳐두고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제 용돈과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평생 외국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신 2분을 위해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일본, 대만 등 2분의 손을 잡고 천만이도 돌아다녔습니다. 맞벌이를 하느라 몸은 고됐지만 아이처럼 기뻐하시는 2분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누이들도 제게는 친동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두 시누이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주말마다 반찬을 잔뜩 만들어다 주고 막내 시누이가 남자친구와 헤어져 식음을 전폐했을 때는 며칠씩 그 집에 머물며 죽을 끓여 먹이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